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뉴스와 함께 윤 대통령 취임 1주년 관련 소식 등 다양한 뉴스들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과거 몇 년간 중단되었던 한미 연합 수석 사무부총장 백신 치료 개발 역량을 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지난 5월 5일은 101번째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이 법정제정일로 제정된 지 100년이 넘은 지금 어린이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연합뉴스TV가 아동 행복과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여 보도한 5일 오전 8시 뉴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어린이들의 하루 일과를 분석해 행복감을 수치화한 아동행복지수에 대해 전했습니다. 아동행복지수는 아동 청소년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시간을 조사한 결과로 이번 결과는 4점 만점에 1.66점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1.68점, 2022년에는 1.7점으로 최근 3년 중 최하점을 기록한 것입니다. 일상을 분석해본 결과 덜 자고 더 공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2021년 발표한 결과와 비교하면 수면 시간은 23분 줄었고 공부 시간은 44분이 늘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경우 그 이유로는 학업 스트레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행복지수가 낮은 아동들일수록 늦은 밤까지 잠들지 못하고 고립된 시간이 많았을 뿐 아니라 온라인 놀이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서 인용한 아동행복지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 속 균형을 분석하여 매년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아쉽게도 리포팅 내용과 자료 화면으로 제공된 그래프에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보도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고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당 지수는 비슷한 이름의 다른 조사 결과들이 존재하고 있어 더 신중해야 하는데요. 비슷한 이름의 다른 조사 결과들이 각각의 지수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최근 3년간의 지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에서 만점 및 단위 표기를 해주는 등 자료 활용 시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한 결과도 전했었는데요. 10대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또 다른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7일 뉴스 오늘 보도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17세 소녀 1명과 15세 소녀 1명이 새벽 4시쯤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그 과정을 SNS로 생중계하다 경찰에 의해 제지되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이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설득 끝에 보호자에게 인계됐습니다. 기자는 지난달에도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한 10대 학생이 건물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며 SNS로 중계를 하고 이를 수십 명이 시청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10대들의 자살 충동 뉴스가 잇따르고 있어 시의성 등 충분히 보도 가치가 있는 뉴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단신 뉴스이긴 하나 지나치게 많은 정보들이 구체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자살 시도를 한 10대의 나이, 성별, 장소 등이 명시되었고 만나게 된 계기인 우울증 갤러리와 SNS로 중계하였다는 부분도 언급됩니다. 한국기자협회의 자살보도 지침에 따르면 구체적인 장소나 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의 마지막 지적은 자칫 유행하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는데요. 이 역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최근 10대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위험성을 전하고자 했다는 점, 이들이 만난 우울증 갤러리의 강제 차단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보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표현에 있어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우울증 갤러리 차단 논란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보도하였는데요. 그 가운데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전달한 대담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2일 뉴스 현장입니다. 범죄 유형을 보면 대담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우울증 갤러리 차단과 관련하여 의견 나눈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이번 문제가 비단 얼마 전 있었던 한 건의 청소년 자살 사건만이 아닌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문제임을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자살 방조 혐의뿐만 아니라 성범죄나 마약류 범죄까지도 번지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지난달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우울증 갤러리 차단을 요청하였으나 방심위는 법률 검토를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수정 교수는 방심위의 판단은 매우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모방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자살 정보들이 올라오고 관련한 범죄가 진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에서 너무 보수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 외 이수정 교수는 플랫폼의 자체 정화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등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울증 갤러리 폐쇄와 관련한 이슈는 단순히 10대 자살 방조 문제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부작용과 문제점을 껴안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가출, 자살, 그리고 성인의 자살 방조는 물론 성범죄와 마약 등의 사건들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문제, 나아가 플랫폼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이슈입니다. 본 대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지적하고 언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자살 등의 사건, 사고 문제가 아닌 다양한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로 연합뉴스TV에서는 다양한 보도를 통해 이를 전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직 진행 중인 이슈로 앞으로도 신중하고 다양한 차원에서의 보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외교 문제에 있어서 최근 국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일 문제, 그 가운데 오염수 방출 문제일 텐데요. 먹거리와 식수 등 우리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과 관련하여 보도한 8일 뉴스워치 살펴보겠습니다. 한일 양국은 조만간 국장급 회의를 열어 23일 예정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 규모와 대상, 일정 등을 논의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년 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토팀을 꾸리고 자체 분석을 해왔는데 이번 시찰도 이들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시찰까지 2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최대한 빠른 실무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이번 시찰의 핵심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화시설의 성능 검증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해양수, 해저토 등 우리가 원하는 지점의 시료를 원하는 만큼 확보해 검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본이 어느 정도 협조할지는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기자는 결국 국민들의 불안 해소 여부는 정부의 협상력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번 문제는 국민 개개인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본 보도 외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및 그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보도를 전했습니다. 보도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정부가 구성하여 파견하는 시찰단 활동 범위의 독립성 보장 등이 이번 논의의 관건입니다. 이들이 후쿠시마 원전 내 주요 시설과 정보에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한지, 얼마나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시찰단 파견에 합의를 한 것만으로도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정부의 협상력만이 아니라 협상력을 발휘하기 전에 사전 준비도 철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구성하는 시찰단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만큼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이 큰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취재하여 보도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 제목과 관련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돈 문제로 다투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 외에도 2명에 대해 중상과 경상을 입혔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 3명 모두 중국 국적 동포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지인 간 금전 문제로 다투다 살인을 벌이게 된 사건 보도입니다. 중국 동포라는 단어는 관련 사건보다는 가해자의 소속에 더 눈길을 끌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범죄 뉴스 기사 제목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 사람들의 정서와 사회적 위험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특정 프레임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표현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인천대학교 법학부 박유빈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유빈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30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7일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는 늘어나는 1인 가구 절반이 빈곤층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높은 건물 방송은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쪽방촌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한평 남짓되는 복도식 구조에 방음과 화재에 취약한 이곳 쪽방촌의 주민은 50, 60대 이상의 중년, 독거노인들이 대다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20년간 살아온 윤용주 씨의 방은 가장 큰 방임에도 불구하고 부엌에 딸린 작은 창고를 개조한 듯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쪽방촌에서 심장마비 내지는 간경화로 돌아가시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다는데요. 가족들도 포기해 장례식에도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족도 꿈도 잃고 방 한 칸에 갇혀버린 삶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증가하며 사회는 급변하고 있다는데요. 2021년 716만 가구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50년에는 905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1인 가구의 절반이 빈곤에 시달리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는 낮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빈곤율은 72%에 달하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빈곤율도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변미리 센터장은 중위소득 50% 미만의 빈곤 집단 중 50대 중장년 1인 가구가 60% 가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재훈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것은 국민연금 없이 노인이 된 현재의 70, 80대 노인들과 그에 맞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비자발적인 1인 가구 대부분은 빈곤에 시달린다는 것인데요. 노후 적정 한 달 생활비는 약 177만 원이지만 노후 자금 마련이 어려운 1인 노인 가구는 이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100세 시대가 도래하여도 은퇴 후 근로소득이 없는 삶이 확대된다는 뜻이라는데요. 이어서 소개된 스마트 플러그 관제센터에서는 서울시 고립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플러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전제품에 스마트 플러그를 연결해 하루 사용 전력량을 확인하는 건데요. 이수진 센터장은 대부분의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의 상황에서 발생하기에 민간 복지기관과 협력해 고립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스마트 플러그 같은 IoT 기기나 AI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스마트 돌봄 체계를 운영 중이라는데요.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중 3,900가구에 스마트 기기를 설치해 관리 중이라고 합니다. 대상자들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시점부터 시간을 재고 심각 단계로 진입하면 현장에 출동한다는데요. 실제로 72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어 현장 출동하는 모습도 비추어졌습니다. 출동한 사람들이 할머니의 상황을 체크하며 손을 잡아드리는 장면에선 마음이 시큰했습니다.
특히 한편 방송은 청년들이 도심에 사는 것을 선호하며 거주 연령층이 청년화되는 도시 청년화 현상을 소개하는데요. 그중 대다수의 청년들은 학교나 일자리를 쫓는 비자발적 1인 가구에 해당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택 마련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재훈 교수는 본인이 살던 지역에서 학교 취업까지 연결되는 인프라가 무너지면서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를 택하는 청년의 비중이 커질 수 있고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상도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1인 가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절반은 가난과 빈곤에 시달리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전국에서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 관악구에서는 이들을 위한 공동공간인 신림동 3룸을 개관했다고 합니다.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관련 프로그램이 인기라는데요. 주거 법률 교육이나 정책 교육, 금융 교육, 계약서나 건축물 대장을 같이 가서 확인해주는 주거 동행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곳은 설립 4년 만에 회원 4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의 아지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청년 1인 가구 박희선 씨는 이런 센터들이 동네마다 촘촘하게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서울시의 1인 가구 중 85.7%는 혼자 생활하면서 불편함도 느낀다고 응답했다는데요. 이런 불편함을 없애려면 공유 공간과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인 가구의 삶을 연구하는 혼자 잘 살기 연구소에서는 특히 비자발적 청년 1인 가구에 주목하고 있다는데요. 이중식 교수는 필요에 의해 잠깐 모인다는 뜻인 온디맨드 연합을 언급했습니다. 과거의 공동체와 달리 새로운 젊은 1인 가구들은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형성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의 1인 가구는 느슨하면서도 끈끈한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관계를 찾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방송은 1인 가구가 많아지는 만큼 연령에 따른 세분화된 지원이 필요하며 혼자 살아도 서로가 연결되는 사회, 새로운 삶의 방식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유민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고령, 중장년, 청년까지 각 세대의 1인 가구를 모두 아우르며 조명한 점이 좋았는데요. 특히 모든 1인 가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고립에 대한 사회적 제도가 구비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느슨하지만 끈끈한 연결을 통해 모든 1인 가구가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한국이 되길 바라봅니다. 네, 좋은 생각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유빈 학생이 느꼈던 한 줄 평 정리해 볼까요? 네, 저의 한 줄 평은 모든 1인 가구의 홀로서기, 화이팅입니다. 네, 모든 1인 가구분들 파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박유민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가 조작, 작전 세력이라는 단어는 금융시장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는데 근절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오늘 TV와 비평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성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 제너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전 세력이 치밀하게 또 오랜 기간 시세를 조정해왔다는 의혹인데 먼저 이번 SG발 주가 폭락 사태의 개요와 파장에 대한 보도 내용부터 정리해 보시죠. 네, 지난 4월 24일 8종목의 주가가 연속적인 하한가를 기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YTN 보도에 따르면 해당 주식들은 지난해 초부터 상승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지난달 24일부터 하한가를 기록하고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27일까지 이어진 폭락으로 나흘간 해당 종목의 하락률이 42%에서 76%에 달했고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이 8조 1천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이 사태는 SG발 주가 폭락 사태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 폭락이 프랑스계 증권사인 소시에테 제너럴의 창구에서 나온 대량 매도 주문으로 촉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태 초기부터 주요 언론은 주가 조작 사건일 가능성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일보는 주가 조작 세력이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주식을 내던져서 주가가 곤두박질 친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문가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해당 종목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거래 비중이 컸다는 점 때문에 강제 청산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락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일보는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정리해서 보도했는데요. 이번에 8개 종목이 모두 특정 기간 동안 주가가 꾸준히 상승했고 유통 주식 수가 적어서 주가 조작이 수월하며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등의 요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되었다는 점은 이번 사태에 대한 대중의 이목을 주목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태 초기에 JTBC는 가수 겸 배우인 임창정 씨가 주가 조작 세력에게 올해 초에 3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사건에 연루되었다라고 보도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JTBC는 이어서 임 씨가 지난해 12월 한 투자자 모임에서 주가 조작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더견 대표에게 이야기하는 취재 영상도 공개하며 이슈를 주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28일에 주가 조작 세력에게 돈을 맡겼거나 맡길 뻔한 것으로 거론된 연예인이 벌써 3명에 달한다면서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 다수의 연예인에게 접근해서 투자를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이슈가 커지면서 당국도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 총괄과가 서울 강남구의 한 투자업체 사무실과 주요 혐의자들의 주거지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 5월 9일에는 검찰과 금융당국이 지난달 28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11일 만에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더견 H투자자문업체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물들을 체포했습니다. 주가 조작을 둘러싼 소송전도 이어졌는데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66명의 투자자가 라 대표 등 6명을 고소했고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 역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도 이 사태의 여파는 한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과거에도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건 존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합법적인 제도인 CFD, 이 차익 결제 거래하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한 것인데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던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부터 짚어보시죠. 네, 다수의 언론들은 주가 조작의 정황과 배경, 구조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주가 조작의 상세한 전략을 정리해서 소개한 바 있는데요. 주가 조작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미등록 투자 자문사 H사가 한꺼번에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고 2에서 3년간 주가를 조금씩 올려서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이 매매 가격 등을 사전에 짜고 거래하는 통정 매매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투자하는 선행 매매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도 보도하면서 이 과정에서 가수나 중견기업 회장, 정치인, 의사들이 거액을 투자한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수수료를 받고 투자자 모집 알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다단계 점조직 형태의 범죄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부분은 CFD, 즉 차액 결제 거래 계좌가 이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이번 사태가 SG 사태라고 불리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일보는 소시에테 제너럴이라는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는 점에 대해서 CFD가 실질적으로는 거래가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CFD는 거래 구조의 특성상 익명 투자와 다름이 없어서 부정 거래에 활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CFD의 거래 방식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차액 결제 거래 주문을 실행하는 것이 투자자가 아니라 증권사란 점에서 거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또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또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를 모으기에 유리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번 사태로 드러난 CFD 거래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했는데요. 시세
조정, 즉 주가 조작 세력이 CFD로 특정 종목을 대량 매수하거나 매도하더라도 일반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가 많이 유입되거나 빠져나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과 또 CFD가 신용융자처럼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차입 거래인데도 장외 거래라는 이유로 증권사의 자기 자본의 100%라는 신용 공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종목별 일거래 정보에도 반영되지 않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CFD의 문제를 금융당국이 키운 측면도 있다라고 비판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정부가 2019년 말에 CFD를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인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을 완화하면서 CFD 거래가 2020년부터 급증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H사의 주가 조작도 바로 이 기간에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컷뉴스는 기존의 CFD의 문제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미 주가 변동성에 따른 CFD 투자자의 손실 발생 위험과 불안전 판매 가능성 등이 지적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전에 이상 신호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단기적인 주가의 급등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금융감독 시스템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 없도록 해야 될 텐데 국정 과제로 증권 범죄 대응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 짚어볼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의 대응도 이어졌는데요. 서울경제는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가 지난 9일 대규모 주식 폭락 사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자본시장 범죄 대책을 발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여기에서 발표된 자본시장 제도 개선 방향은 크게 감시 시스템 개편과 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의 확대, 그리고 엄벌 강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100일 이하의 단기 급등 종목을 위주로 감시하는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보완해서 6개월에서 1년에 이르는 중장기 시세를 추적하도록 바꿔서 신종수법도 탐지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또한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인 합수부로 전환해서 정보 수집과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부당 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등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는 일부는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상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바로 금융증권 합동수사단에 대한 것인데요. 예.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금융증권 합수단이 전 정권에서 폐지되면서 주가 조작범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이 아니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번 SC증권발 사태에 유명 연예인과 정재계 인사까지 연루됐다고 여기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진실 공방에 대한 보도도 많았었는데 이번 사태에 대한 보도를 보시면서 교수님께서 느끼신 점이 또 있을 테고요. 또 언론 보도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끝으로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번 사태를 유명 연예인이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통해서 처음 접했습니다. 예. 금융상품의 투자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에 더해서 유명 연예인과 정재계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커지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계기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 한편으로는 이러한 요인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게 되고 또 이를 통해서 기존 자본시장의 구조적 취약성 등을 바로잡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이러한 가십성 보도의 확산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사태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심층적인 보도도 많이 있었지만 애초에 관련 이슈를 탐색하려 할 때 양적으로 가십성 기사에 압도되면서 사태의 파악을 방해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뉴스비평 언론인 미디어오늘은 정부의 대응보다 개인의 탓으로 몰아가는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의 대응을 요구하는 보도보다 개인의 탐욕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보도의 관행이 사태의 본질적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저 역시 이번 보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본질적 문제에 주목하기보다는 몇몇 개인을 비난하는 여론과 논의들을 더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예인 등의 실명이 거론되는 보도들은 자칫 엄밀한 검증 없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엉뚱한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금융과 자본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 대한 보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존의 구조적 한계 등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위한 접근을 유도하는 논의가 촉발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보도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성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